사업은 민간 정비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대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사업성을 보완하고 생활 SOC와 함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설명에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이해도 제고와 사업 참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를 발표하였습니다. 시즌2에서는 추가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 개선, 그리고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 도입, 그리고 절차 간소화 및 참여권 개선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 기반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의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까지 총 49곳 약 8만 7천 호의 후보지를 발표하였고 현재까지 29곳 약 4만 8천 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 중 9곳이 사업 승인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에서는 도심복합사업 시즌2의 주요 제도 내용, 그리고 신규 후보지 공모 개입, 그리고 선대지구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설명의 이후에는 현장에서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서 주민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규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6월 중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도심복합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이해를 듣고자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멈춰있던 도시에 아이의 작은 꿈이 그려집니다. 우리 딸, 새해에는 갖고 싶은 게 있어? 저는 친구들과 놀 수 있는 놀이터가 가고 싶어요. 복합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기대가 됩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첫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세 가지 맞춤형 사업으로 회색빛 도시의 새로운 책을 읽고 어제보다 더 멋진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려갈 내일을 생각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민이 선정한 대형 건설사의 사업 참여로 브랜드와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비용과 수익이 동일하게 하여 개발 이익을 가져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전부 나눠줍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빨리 품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현물 보상과 동의 조건 완화를 통해 새로운 도시의 밑그림을 그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바람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모아 조금씩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좋은 입지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도심 내 우수 서구 입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전시킨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성과는 분명한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실적을 통해 누구보다 빠른 사업 추진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배려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여러 생각들을 현실로 변화시키며 우리는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꿈을 위해 더 큰 도약으로 두 번째 만남을 시작합니다. 신규 사업 발굴과 추가 인센티브, 사업 상시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건축과 녹지, 비주거 시설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이제는 더 높은 가치가 나의 생활이 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만나러 갑니다. 예쁜 우리 딸, 동생이랑 놀이터로 놀러 갈까? 응, 엄마, 나는 우리 동네가 제일 좋아. 엄마, 나도. 설레는 기다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우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네, 이 홍보 영상은 저희 LH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설명의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사업처 정주사 팀장님께서 도심복합사업 계획 및 시즌2 주요 내용, 신규 후보지 공모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LH 본사에서 도시정비사업처라는 부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실무 총괄하고 있는 정주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 여기에 그 가장 크게 필요한 곳은 서울인 걸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대부분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LH에서는 크게 그 택지 개발하고 공공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 주택,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많은 그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34곳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는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작년에 구체대책이라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고, 그 일환으로 실행 액션 플랜으로 도심 복합사업 시즌2의 공식적인 실행을 위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는 도심 복합사업 시즌2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하고,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인 서울권의 후보지 공모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도 지역으로 서울권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신길투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 사업지구가 있는데, 그 사업지구의 주민대표위원장님의 사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아주 궁금해하시는 우리 사업지구를 후보지 공모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궁금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LH는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서울권 컨설팅 센터의 센터장 김갑수 차장님이 바로 이어서 그 방법을 발표를 해드린 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그 본 설명을 마치도록 하는데, 일단은 질의응답할 때
개별적인 나의 뭐 보상 관련한 사항들은 우리 LH 직원이나 아니면 향후 개인적인 보상 관련한 건 그때 물어보시고, 오늘 물어보실 거는 우리 후보직 공모라든지 도시목합 사업의 정책적인 질의를 한정을 해서 질의를 해주셔야 오늘 그 설명회가 일찍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뭐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 응대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후보직 컨설팅, 아까 제가 말씀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약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시는데 저희가 그 컨설팅 그 센터를 한강 이북에 한 곳, 한강 이남에 한 곳, 두 곳을 지금 있으니까 거기서도 저희 LH 홈페이지나 를 통해서 정보 통통이라는 LH 정비 사업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시면 관련한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복합 사업의 간략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복합 사업 시즌 2, 그 다음 신규 후보직 공모 방법, 그 다음에 Q&A 하는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의 특징을 잘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복합 사업은 바로 넘어갔구나. 도시복합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역세권 주거 저층주거지인데,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아마 다 서울 권역을 다 총괄하는 사업 지역이 될 겁니다. 그 기존 민간 사업으로 하기 어려운, 재개발 하기 어려운 그런 곳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공공에서 아주 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죠. 그럼으로써 주택의 양질의 주택과 그 다음에 도시의 생활 애소 시설들 이런 것들을 공급함으로써 기존의 저이용되고 노화된 도시들을 재구조화하는 그런 도시 정비 사업의 한 모델입니다. 사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역세권 유형이라고 하는 주거사업 고밀지구, 그 다음에 중고 유형인 주거상업 융합지구, 그 다음에 저층주거지는 우리가 아는 보통 주택 재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이거는 주택 공급 활성화 주거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주들은 공통적으로 그 요건이 있는데, 20년 이상 경과되는 건축물들이 법에서는 40% 이상인데 서울시에서는 60% 이상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건축물들이 총 60% 이상이 되면 요건이 만족하고, 그 다음에 역사권이나 중공지역은 초속 규모가 5,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전층주거지 유형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권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그 다음에 도로 면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후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은 향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복합사업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입니다. 민간 재건이나 그런 곳들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용도 지역을 점검하거나,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용적률 그 인센티브 중에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강력히 저희는 법적 상한 용적률보다 중주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40%, 그리고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을 흔하게 높이지 않을 때는 120%까지 이제 평균 주고 있는데, 향후 도시복합 시즌 2에서는 국제대책에서는 저층주거지까지도 1.3회까지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있는데, 이건 다음에 딱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물보상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현물보상이라는 것이 보통 저희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해서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소유권, 그러니까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권이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 관리처분 절차를 통해서 아파트 수분양자한테 넘어가는 이런 관리처분 방식인데 반해서 도시복합사업은 일단은 소유권이 LH로 넘어갑니다. 넘어간 후에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면 민간 재개발에서는 신규 아파트로 주는데, 기존에도 그 공공주택특별법의 택지가에서도 그 대토라든지 땅으로 주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건축물로 입체 환지를 적용을 해서 제한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현물보상 제도로 해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나는 종전 자산 가치가 있고, 이 자산 가치를 그대로 현물 선담을 하게 되면 신규 아파트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내 종전 가치가 작게 되면 추가 분담금을 더 내시고 향후 신규 아파트를 공급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현물보상 제도는.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민간 재개발이나 아니면 복합 사업도 지금 두 가지 방식적 공공도시복합 사업이 있고 민간 도시복합 사업이라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재개발이나 민간 도시복합 사업에서는 분양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데 반해서 공무에서 시행하는 우리 사업 도시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상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게 분상제 그러니까 적용받지 않는 이유가 크게 일단은 공공에서 사업 추진을 할 때 약간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저희가 정부를 통해서 다 극복을 하는데, 저희가 첫 번째 21년도부터 시행했던 도시복합 사업 당시에는 분생자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급속히 공사비가 올라가지고 그때 역전현상이 뭐냐면 권리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분양 가격이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반 그 공급자들보다 분담금이 그러니까 더 많이 해서 그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좀 악영향이 좀 발생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 일반 분양받는 사람보다 내가 권리권자가 더 많이 분담을 하게 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또 제도 개선을 통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 또 우리 사업에는 주민 대표회의나 추진위원회 그 대표들 이루어진 연대의 대표 연대가 있는데, 그쪽에서 적극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도를 분상제를 적용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매 감염입니다. 일단은 우리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급 계획을 체결하면 그다음부터 바로 전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지원인데 요거는 뭐냐면 정비 사업은 되게 다 동의를 얻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가장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기존의 상가나 세입자,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해서 이렇게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 개발을 통해서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그 동의를 받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이런 분들에게 임대료를 어느 정도 주민 그 협의체에서 의견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합의가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주민대표회의라고 저희가 그 일단 수용 방식이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납을 실시하게 되면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주민협의체라는 그 땅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권리권자들의 그 협의체가 자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협의체를 대표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조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결 방식의 조합에서 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주민들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권익을 계속 저희 공공주택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상호 협업 관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은 가장 큰 건 뭐냐면은 그 주민협의체에서 가지는 두 가지 그 강력한 권리 그 보호 장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공자 선출권, 그러니까 추천권, 선정은 주민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의뢰를 통해서 합니다. 하게 되면 민간 시공사들이 저희 LH와 함께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데 복합 사업 참여자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민간 브랜드를 아파트 이름으로 걸 수 있고 그다음에 주택의 품질도 뭐냐면 지급자재 공동 발주에 의한 지급자재 상환하지 않고 민간에서 조달하는 그런 그 품질 높은 자재를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주 그 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업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번 후보자 공모는 3월 11일 날 국토부 그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고가 났고요. 그러니까 3월 11일부터 공모 절차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8일까지 저희가 후보지 공모를 받게 되는데 5월 8일까지 이 주민들께서 좀 추진위원회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안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모 관련한 사항과 LH 담당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컨설팅하는 번호, 그 다음에 지자체 담당 부서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3월 11일자에 가시면 도심 공무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후보지 공모가 지금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5월 8일 이후에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면 접수는 개별 지자체, 지자체가 구청이겠죠. 각 구청의 담당 부서로 방문 접수를 하게 됩니다. 방문 접수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체의 평가를 해서 그 국토부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국토부와 저희 LH에서는 특별 저희 요 사업을 위한 그 TF팀을 꾸려서 지금 서울 모처에서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후보지 공모를 접수를 받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략적인 그 사업 계획과 사업성을 대략적으로 이제 검토를 통해서 후보지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할지 어느 대상 지역을 할지는 아직 저희가 후보지를 받아보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후보지 공모를 받아서 후보지를 한번 살펴볼 때 구체적인 그 후보지 선정하는 위원회 하는 날짜라든지 아니면 그 후보지 선정 공고할 수 있는 날짜는 추후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LH에서 이제 그 사업성이라든지 이게 사업에 관한 거에 대해서 내부 심의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가장 주민에서 공헌하신 추정 분담금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산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는 주민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께 이 사업지구는 어떠한 사업성과 향후 절차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걸 설명한 후에 저희가 그 국토부 지구 지정 제한토록 하게 되면 관계부서 협의 절차가 끝나고 나면 주민 공람 공고를 하게 됩니다. 주민 공람 공고를 하게 되면 이후로 관계부서 와 우리 주민들께 의견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공식적인 법적인 예정지구 지정이라는 게 지정이 돼서 주민들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그 1년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동의 절차를 완료를 해야 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구 지정 그러니까 그 동의율은 주민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반절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지구 지정이 되는데 지구 지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그 다음에 향후 토지 수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 타당성을 하기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도 받게 됩니다. 요 두 절차를 지나고 나면 저희가 지구 지정이 되는데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제 주민들께서는 동의 절차는 딱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겠고요. 지구 지정이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구상하기 위한 그 기본 조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 및 시공자를 통합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설계를 다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나중에 시공자를 선출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사업기간을 좀 줄이고 시공자를 먼저 선택을 해서 시공자와 설계사가 같이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뭔가 초기부터 건설사의 이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그 설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인허가적인 충분과 사업에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나 해서 저희가 통합 공모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선정을 되고 나면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설계사들이 만든 그 계획 가지고 어느 정도 수정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다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복합사업 승인 수정을 하게 되고 승인 수정을 하게 되면 통합시 그러니까 복합사업 승인은
광역지자체한테 받습니다. 지구지정은 국토부한테 받고 그다음에 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복합사업 계획은 서울시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때 통합 심의를 하게 됩니다. 통합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이것도 많이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또 얘기 나오겠지만 많이 통합 심의할 그 심의위원회도 많이 추가를 해서 사업 계획을 좀 줄이는 제도 개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아까 그 지구지원 이후에 보상에 대한 기본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종전 자산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것도 간평사도 지금 공공택지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뭐냐면 세 명의 감정평가 법인이 이제 그 감정평가를 진행되는데 공공주택 사업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평사, 그 다음에 지자체가 추천합니다. 3명의 사주평가를 통해서 종전 자산가액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저희가 보상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사업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협의보상이 진행되게 되겠죠. 협의보상이 진행이 됩니다. 협의가 해서 잘 이루어지면 사업이 그러니까 빨리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또 이제 보상에 또 만족하시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재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게 되면 보통 저희는 작은 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진짜 빨리 끝나면 6개월과 이제 재결 절차, 토지 수용 절차가 1년 정도 걸리는데 사업지구 큰 지구들은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협의보상, 그러니까 보상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2주가 되고 2주가 되면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착공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6개월 이내에 저희가 분양 공고, 그러니까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현물 보상을 받는 권리권자한테 먼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일반 분양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주민들께서 이제 궁금하시는 게 보상, 그러니까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잘 저희가 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착공까지 보통 저희가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는 저희가 최대 표준적으로 한 7년을 보고 있습니다. 7년을 보고 있는데 이때 협의 보상과 2주가 빨리 끝나게 되면 그걸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 6년 안에도 착공이 가능하고 지금 공사 기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아파트 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2년 반 내에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품질이나 안전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지금은 보통 3년 이상 걸리고 보통 한 4년 정도 공사 기간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후보지 선정부터 이제 입주까지로 보면 한 10년 정도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그 재개발 민영재개발 추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구지정 및 조합 설립까지 어떤 데는 10년 이상 걸리게 되고 거기서부터도 보통 표준적으로 그 서울시 통계자를 보면 약 14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도시복합 사업은 확실히 짧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복합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 지구는 49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맨 처음에 후보지를 발표는 총
82곳을 후보지 발표해서 진행이 됐는데 33곳은 주민 요구에서 철회되거나 아니면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반려받아서 현재는 49곳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 서울이 가장 많은 34곳, 인천 3곳, 경기 8곳, 지방권, 부산 3곳, 전라도, 광주 이렇게 1곳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권하고 경기도 일부, 그 다음에 인천 한 곳, 이 정도가 지금 원활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지방권이라든지 경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간 저희가 21년도부터 이제 후보지 발표해서 진행 중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당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사비가 우리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150% 정도, 실제적으로 이제 민간에서 제안하는 공사비 수준으로 어느 곳은 공사비 한 2배 정도 오른 사업지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권은 저희가 좀 사업이 안 되고 있고 그래도 서울권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국가 시즌2의 그 후보지 공모는 서울권에 현재는 한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건을 봐서 더 경기권이라든지 지방권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조감도인데요. 지금 가장 빨리 지금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쌍문장 건축과 방학역 이 2곳이 지금 빨리 진행 중에 있는데 방학역과 쌍문장 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년도부터 진행됐는데 5년 만에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지구고요. 방학역과 쌍문장 건축 같은 경우에는 역사권 유형이나 좀 사업지구가 좀 작습니다. 작아서 요거는 시공사가 선정이 됐는데 두산공사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연신내하고 쌍문장 서촌도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부모건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쌍문장 서촌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 규모가 좀 다른 지역보다 좀 큽니다. 1,400규모인데 이래서 그런지 좀 GS 건설이라는 대형 건설사 참여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쌍문장 서축하고 신길투가 피고자 선정을 통해서 우선 협상대 단계에 있는데 첫 번째 회면을 체결해서 공식적인 시공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합사업 참여자로 선정이 됐고 신길투 같은 경우에는 1,3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는 포스코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 주민대표의 위원장님께서 사례 발표로 아주 멋진 동영상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업지구는 두 번째로 큰 사업 중산사라고 여기는 건국 규모가 4,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형 DL하고 삼성에서 지금 우선 협상 중인데 조만간 시공자로 선정 완료돼서 복합사업 참여자로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출대책, 작년에 발표한 구출대책의 후속인 액션 플랜으로 저희가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에 1기, 그러니까 시즌 1 때 했던 것보다 좀 더 용적률 리셋을 강화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준주거, 그러니까 역사권 유형 준주거에서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 140%를 적용했는데 전충 주거지에서도 1.3배를 적용하는 것을
지금 저쪽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조만간 법령을 개정을 통해서 적용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고 또한 특별 건축구역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이면서 이것을 설계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의제 처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용적률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가 또 중요한데 그것도 좀 완화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제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을 또 아까 제가 계속 단축단축 얘기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통합 시위를 하게 되면 그동안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소방 성능 평가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환경부서 그다음에 소방부서 이러한 부서에서 그 별도로 진행하는 거를 이거는 통합 시위에 또 포함해서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제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 시공 통합 공고를 통해서 좀 더 사업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설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시공사 뽑는 게 아니라 시공사를 포함된 설계를 진행을 해서 사업 기간을 좀 줄이는 그런 걸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주민 분담금을 좀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부담을 해야 하는 법적 부담도 저희가 좀 줄입니다. 기본 정비 사업, 그러니까 민간 정비 사업에서는 늘어나는, 그러니까 기존 세대는 그대로 있고 늘어나는 세대만 적용하는 것도 우리 도시복합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늘어나는 부분만 부담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초 지금 기정은 공원 녹지 확보해야 되는 면적의 기준이 5만 제곱미터이거든요. 5만 제곱미터 이하면은 공원 녹지를 조성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아파트 밴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다 지하로 놓고 지상공간을 다 오픈 스페이스로 해가지고 다 공원 녹지화된 그런 공간을 하기 때문에 공원 녹지를 법적으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건 좀 약간 좀 그 합리성이 좀 낮다라는 게 좀 컨센서스가 모두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각 지자체에서도 이게 다 오픈 스페이스가 더 활용되기 때문에 기존 5만에 있던 거를 약 10만 제곱미터로 의무로 확보해야 되는 면적 기준도 좀 완화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 도시공간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공간 사업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일몰이 있습니다. 당초 전에 일몰이 있던 걸 한 번 연장을 했고 연장한 게 올해 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이 있는데 그거를 일몰을 폐지하는 것으로 구체대책에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었고 또한 일환으로 해서 지금 관련 법령이 국토위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도 좀 법령이 통과돼서 일몰이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추진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구지정 동의서 받는데 지금 어려움이 큰데 그것 또한 민간 재개발처럼 지자체의 거민을 받은 1년 번호를 받아서 그거를 통해서 지구 동의서를 받고 그다음에 전자동의 시스템 활용을 많이 해서 그다음 투명한 동의서를 받는 걸로 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를 통해서 주민대표 회의 관리 권한을 줘서 좀 투명하게 운영되는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되게끔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지 공모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모 공고는 3월 11일 날 공모 공고가 됐고 공모는 신청 접수는 5월 8일까지 받거든요. 5월 8일 각
지자체가 각 구청 담당 부서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게 될 담당 부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3월 11일자 후보지 공모된 그 공모의 그 홈페이지에 다 그 관련 부서와 전화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 접수를 해야 된다. 방문 접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대상 지구를 좀 검토를 통해서 국토부로 접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접수가 되게 되면 저희가 저희 TF팀을 꾸렸다고 했잖아요. 그 TF팀에서 계획적인 사업 구상과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추정 분담금 이런 걸 검토를 통해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지자체와 좀 협의도 하고 관련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5월 8일 날 접수를 하게 되고, 또 관련 그 검토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6월 초에.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6월 그러니까 그 선거가 지난 후 아마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자체위원회 그 후보지 선정위원회 시절을 통해서 후보지 선정 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할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할지는 저희가 후보지 접수를 받아서 또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받게 되냐면, 아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세 가지 유형을 다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중호 지역, 저층주거지 다 그 마련을 저기 이제 공부를 봤는데, 아마 요거 보시고 다 또 이제 궁금한 사항들 많을 겁니다. 많은 사항들은 저희가 향후 컨설팅 제도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좀 예약제로 전화 문의를 통해서 예약제로 저희가 다 저희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향후 그거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평가는 정량적으로 평가가 이제 그 숫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또 평가가 또 가미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저희가 평가할 때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적 특성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요 개발 사업을 통해서 뭐 기반 시설들이 다른 사업지구 기반 사업 그 연계되는 효과가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본 사업지 개발을 통해서 다른 지역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저희 권장하게 되고, 정책적으로 좀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보지 철회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찬반 갈등이 심한 지구들이 있습니다. 찬반 갈등이 심한 지구들이 있어서 계속 비상대책위원회에 있어서 하는 사업지구를 솔직히 진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지구, 그다음에 지금 어떤 사업 방식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주민들 간 좀 그 논의가 벌어지는 사업지구들이 있어요. 누구는 민간 도시 복합을 하자, 누구는 민간 재개발을 하자, 누구는 공공 정비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것도 후보지 선정할 때도 어렵고 선정돼서도 좀 어렵거든요. 이런 사업지구. 그다음에
투기가 의심되는 돼요. 이건 뭐냐면은 약간 저희가 정책적으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말하는 투기로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기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뭐 그거를 왜 막느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공공주택 사업이고 공공주택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만큼 이렇게 그 기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또 권익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가 토지 선정 작업을 한다 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 많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가 그 선정할 때 약간 그 분위기를 다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저기 뭐 홍수 관련에 해서 재난 그동안 뭐 그 저기 반지하들이 많거나 아니면 하천을 통해서 좀 저기 그 재난을 침수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전자야말로 빨리 정비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좀 감안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사업지구 저희가 사업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계입니다. 지구계가 반듯반듯하게 일단 저기 그 도로를 통해서 되는 사업지구들은 거꾸로 사업 구상도 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다 찾아먹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지구들에서는 저희는 좀 권장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역계가 불량한 구역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즌 1에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동요를 잘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변 상가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많이 그러니까 반대가 심한 구역을 그냥 지번을 통해서 그만 잘라내는 사업주들이 좀 여러 있습니다. 그런 사업주들은 지금도 저희가 저희 소송에 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포함시켜달라 빼달라 이런 거 계속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주들은 약간 그 저희 선정할 때 좀 그 지향하고 그 다음에 돌출병만 뭐냐면은 막 삐죽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토지 용역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경관상으로도 좀 안 좋은 지역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역 지정할 때 후보지 선정할 때 좀 저희가 감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인 평가예요. 정량적인 평가는 일단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감점 25점을 통해서 저희가 정량적으로 저희가 그 평가를 이루어지는데 기본 점수는 100점으로 해서 역사권 중공 저축 주거지의 입지 요건이 있습니다. 입지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만큼 점수를 할당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 점수 100점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점 그러니까 가점을 받는 거는 총 55점인데 저희가 그래도 후보지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초기 주민들의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률은 좀 조사를 통해서 10% 이상을 받게 되면 최소한 저희가 5점을 드리고 그 다음에 30% 이상 받게 되면 최대 10점까지 해서 5점에서 10점 이 사이에는 그러니까 5월 8일 딱 접수받는 날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참여 의향률을 받아오시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가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지구 경계선과 그 다음에 진입로가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좀 진입로가 좀 확보되어 있는 데는 점수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8에서 15m 정도 진입로가 확보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점 그 다음에 8m 이상 도로까지 없는 지역들은 마이너스 5점에서 간점을 해서 이렇게 그 점수를
그 부여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침수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층 이렇게 빨리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침수구역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 그 다음에 지하층 비율이 지역의 60% 이상이 되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통해서 점수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 같은 경우에는 비주거 시설 비율이 높은 그런 사업지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의를 받기 좀 어렵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하더라도 소송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약간 감점을 좀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주거시설 면적이 20% 이상이 되는 사업지구들은 최대 마이너스 5점, 그 다음에 10% 정도 10% 이상 되는 10%는 마이너스 1점을 해서 이 사이값은 직선 보관법을 해서 부여를 하게 되고,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지구가 너무 클 경우에도 또 사업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약 5만 제곱미터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공원 녹지율 확보 비율이 10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좀 그때부터 감점을 좀 부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30만 이상이 되게 되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되는 사업지구거든요. 그러면 또 사업에 좀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최대 마이너스 20점, 그 다음에 10만 이상이 되면 마이너스 5점. 그래서 그 사이값은 또 직선 보완을 해서 그렇게 감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성적인 정책적인 그런 그 요소, 그다음에 양적인 이런 평가를 통해서 향후 그 후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6월 이후 선정을 통해서 후보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공모 그 홈페이지도 있는데, 접수 기간은 5월 8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18시까지 자치구 담당 부서에 방문 접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진짜 18시에 딱 오시면 안 되고요. 저 권장하는 거는 좀 일찍 최소한 하루 전이라도 넉넉 잡아 한 일주일 전에 접수를 하게 되면 또 약간 서류도 보완을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넉넉 잡아서 좀 5월 8일 이전에 접수를 좀 권장을 하고요. 신청 자격은 대표자가 있어야 됩니다. 신청하는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대표자가 직접 못 올 경우에는 저기 대리인 선임계를 해서 접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접수처는 아까 말씀드린 각 담당 자치구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 되고, 신청 서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총 2부를 작성하시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토부 홈페이지 3월 10일자 후보지 공고란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참가 신청서, 그 다음에 사업지역 대상 현황, 그다음에 공모 참가에 대한 저희가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 체크리스트를 다 작성을 하고 나서 참여 의향 조사를 했을 경우에 토지 그 참여 의향자 명부와 참여 의향서를 같이 접수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의향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접수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담은 USB랑 같이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마지막입니다. 공모참여 의향률 관련한 거는 의향률 조사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가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호응이 없는 사업지구들을 일부
일부 저희 주민분께서 후보지 선정하는 또 주민 간에 좀 마찰이 심하게 있죠.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주민들과 같이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합의 이런 걸 도출을 해서 의향서를 좀 같이 첨부를 해서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유의사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모 관련 서류는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정 심사 관련한 내용은 자료는 비공개됩니다. 향후 요거를 또 저희한테 정보 공개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데 요것들은 다 비공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 모든 자료는 비공개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접수할 때는 저희가 확인하겠지만 선정되고 나서도 신청한 서류가 잘못되거나 거짓으로 작성이 돼 있으면 선정이 된 이후라도 저희가 철회되게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안하셔가지고 거짓되지 않게 모든 서류는 작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 의향서는 대표 서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공동 소유자 경우에 참여 의향서 할 때 공동 소유가 있잖아요. 공동 소유로 돼 있을 경우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해야만 그게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도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노후도 20년 이상 건축물 60% 이상인데 그 기준이 되는 날짜는 저희가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노후도를 평가한 걸로 해서 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공모 참여 의향서는 전에 다른 사업을 위해서 받아낸 동의서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동의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고요. 항상 3월 11일 이후부터 받은, 그 다음에 5월 8일까지 받은 이 사업 도시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참여 의향서만을 저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후보지 공모 절차를 좀 준비하시고 향후 또 많이 또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끝나고 Q&A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향후 저희 사례 발표 후에 컨설팅 제도에 대해서 또 우리 발표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듣게 되면 저희가 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전화를 통해서 예약자로 다 받아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좀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 향후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